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소득이 늘면서 사람들이 삶의 질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회 서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10만 개 가까이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최저임금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평균의 절반 선인 11%대. 순위는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공공사회서비스 고용도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노르웨이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내년 사회서비스의 대대적 확충과 이 분야 일자리 9만 6천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취약노인 45만 명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맞벌이 가정 등 9만 가구엔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질환 문제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도 34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17,000여 개가 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도 10,000개가량으로 확충됩니다. 특히 월 30만 원대인 노인 일자리의 임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0개월 이상의 고용이 보장되고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이 되고 4대 사회보험과 주휴수당 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만 카운터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업단지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도 신설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들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죠. 하지만 여전히 52시간 넘게 근무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비율은 17.3%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음식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업, 정보통신업 순이었습니다. 초과근무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59.5시간이었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기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31.8%에 달했고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7.2%나 됐습니다. 내년까지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약 40%에 달한 겁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2달 전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개 지방고용 노동청장과 함께 현장 안착 전담팀 회의도 열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채용이나 설비 확충 비용에 부담을 고용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 근로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도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긴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일단 시행유예는 입법 사항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적 조치들은 일단 국회 상황을 보면서 정부는 이와 함께 주 52시간 초과자 비율이 높고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4,000곳을 선정해 현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 5월 제시한 2.4%에서 0.3%포인트 낮춘 2.1%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5월보다 0.2%포인트 낮춰 2.3%로 예측했습니다. OECD는 세계적인 교역 둔화 추세와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0.3%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 후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급감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품목 수입량은 32.6% 감소했습니다.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도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5% 줄었습니다. 또 지난달 기준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97% 감소하는 등 일본 기업들의 타격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얼마 전 기름진 삼겹살을 피하는 소비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발생하면서 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더욱 움츠러들 거란 우려가 큰데요. 이진우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돼지고기 전문점. 18년째 이곳에서 국산 돼지 두루치기와 삼겹살 등을 주로 팔고 있는 염광택 씨는 최근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큽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단시간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장기화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봐. 이미 최근 몇 년 새 기름진 삼겹살을 피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소비가 줄고 있는데 이번 돼지열병에 더욱 위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돼지열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데도 선입견 탓에 벌써부터 소비 심리가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평소에도 많이 먹고 회식이나 이럴 때도 자주 먹는데 돼지열병 있다 그래서 조금 꺼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런 여파가 오면은 농민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아요.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서 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으면. 돼지열병은 아직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서 방역망이 뚫리면 돼지고기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공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물량이 감소할 거고 소비적인 측면에서 또 영향을 받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최대한 단기간에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정부는 돼지열병이 인체에는 무해하고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며 안심하고 소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전국에 발령됐던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19일 오전 6시 반 해제되면서 도축과 경매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물량 부족 탓에 돼지고기 도매가는 아직 40% 넘게 치솟은 상태 그대로였는데요. 앞으로 돼지고기 값은 어떻게 될지 나경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린 뒤 돼지고기 공급이 재개된 서울 가락동 축산물 도매시장. 평소 돼지고기로 가득 찼던 냉장고에 돼지고기가 한 덩어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돼지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라 어려움이 좀 많고 소비자한테 지금 물건값은 한 30에서 40% 오른 상태라 지금 소비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공급이 충분치 못하니 돼지고기 도매가는 급등한 상태에서 소폭 내리는 데 그쳤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상인들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양이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없었다가 들어오는 그 물량이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역시 국산 냉장 삼겹살이 100g당 평균 2,103원으로 하루 전보다 59원 올랐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들은 1, 2주분가량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 가격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합니다. 정부는 발병지인 경기 북부 지역산 고기도 유통되면서 빠르게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축 때 임상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건 도축되기 때문에 나가는 고기들은 다 이상이 없는 걸로. 하지만 잠복기가 최대 3주인 특성상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만큼 돼지고기 값이 고공행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인결입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00여 명을 겨냥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중 신고소득은 얼마 안 되거나 아예 없는데 재산은 많은 30살 이하 젊은 갑부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평균 재산이 44억 원인데 어떻게 모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 219명 중 70%에 가까운 147명은 30살 이하 이른바 젊은 갑부들입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무려 44억 원. 그런데 이 가운데 16명은 무직이고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5살 유아 등 미성년자도 13명입니다. 국세청은 수입은 없는데 재산은 많은 이들이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해외법인 투자금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이름으로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시세가 오를 것이 유력한 회사 소유 땅을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에 헐값에 판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수입을 낮춰 신고해 빼돌린 돈을 미취학 자녀 명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악의적 탈세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세무 대리인 등 세무 조력자가 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 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다만 조사 대상자 관련 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 검증 위주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권유해왔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빌린 분들 중에 변동금리 대출자에만 20조 원이나 풀린다는 안심전환대출 보고 박탈감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도 갈아탈 길이 있다지만 금리나 조건이 불리해 불만이 여전합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건이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자 83%가 새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지만 갈아타더라도 변동금리 대출이 대상인 안심전환대출보다 최소 0.15%포인트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시가 6억 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반면 안심전환대출은 집값 9억 원,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두 기준 사이에 끼어 금리를 낮출 방법이 없는 고정금리 대출자가 11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실제 6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억 원에 육박해 보금자리론 기준을 2억 원 웃돕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기준에 맞는 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강남 8학군에 있는 집도 아니고 그런 기준이 좀 완화되거나 현실을 반영하는 걸로 정책을. 금융당국은 시중금리 변화와 정책금융 재원을 봐가며 이들의 금리 경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권유대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심대출과 같은 기준의 대환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삼성을 제치겠다던 중국 화웨이가 구글의 동영상이나 지도, 이메일도 없는 상품성이 의심스러운 5G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미국의 제재 탓인데요. 이렇게 통신 쪽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 화웨이는 대신 인공지능에 전력을 쏟겠다는 수정 전략을 내놨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내놓은 5G 전략폰 메이트 30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정보를 엿보는 기능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받으며 미국의 제재를 받은 탓에 세계 시장을 넘보기엔 기준 미달입니다. 운영체계는 개방형 프로그램이라 안드로이드를 깔 수 있었지만 구글의 인증이 필요한 앱 장터는 물론 유튜브나 구글 지도, 메일 앱 등은 아예 없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안 됩니다. 삼성보다 먼저 양산한 통합 5G 칩셋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강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겉만 멀쩡한 깡통 단말기나 다름없습니다. 2분기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7% 점유율로 삼성의 뒤를 이었지만 이대로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화웨이는 인공지능, AI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새 전략을 내놨습니다. And AI development frameworks will be available through open source. Committed to invest of $1.5 billion to expand the developer community.
개발한 AI 기술도 공개해 보안 우려를 씻어내고 새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건데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글로벌적으로는 유화 정책을 이제 해놓으면서 기대를 해보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죠.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 한 화웨이의 시장 확대는 어려운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교욱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직업방송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활동 내용과 지원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모집하는군요. 저 역시 무척 기대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전해주시죠.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한국직업방송은 직업, 일, 고용,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 전문 채널인데요. 2016년부터 이러한 한국직업방송의 활약상을 홍보할 수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 드림 스피커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드림 스피커즈 4기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벌써 4번째 드림 스피커즈가 선발이 되는군요. 그럼 4기 드림 스피커즈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전국에 있는 대학생과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직업방송의 활동을 홍보하는 서포터즈인 만큼 블로그 혹은 SNS 활동이 활발하면 선발에 더욱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취업, 진로, 일자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은 청년이라면 드림 스피커즈에 가장 걸맞는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경쟁률이 치열했잖아요. 많은 대학생과 휴학생이 드림 스피커즈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20명을 모집하는데 100여 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5대1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선발된 20명도 활동 기간 내내 모두 열정적으로 임해서 저희도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참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3기 드림 스피커즈는 발대식을 하면서 먼저 한국직업방송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한국직업방송의 취지를 듣고 녹화 현장을 찾아가서 스태프들과 출연자들을 만나서 방송이 만들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접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은요, 한국직업방송의 서포터즈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먼저 한국직업방송을 소개할 수 있는 로드쇼와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해 3기 드림 스피커즈가 만들었던 카드뉴스 중 하나인데요. 보시다시피 한국직업방송 프로그램을 게임처럼 소개하면서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업 정보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재치 있는 콘텐츠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외에도 정말 재치 있고 기발한 내용의 카드 뉴스 아이디어가 쏟아져서 내부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었죠. 그래서 올해 4기의 활약상도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UCC를 통해서요, 직업방송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활동도 했는데 슬라임만으로 이렇게 직업방송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다니 정말 20대만이 할 수 있는 기발한 영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서포터즈는 직업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방송 출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스태프들이 상당히 놀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드림 스피커즈로 활동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번 4기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활동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4기 드림 스피커즈 역시 20명을 선발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SNS 콘텐츠 제작과 채널 업로드 로드쇼 기획 및 운영을 수행 과제로 하게 되는데요. 매달 소정의 개인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활동이 끝나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우수팀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직업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요.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은 뒤 화면에 나온 이메일로 지원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드림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몰랐던 직업 정보와 서포터즈와의 끈끈한 교류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히 직업방송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주체적으로 직업 정보를 전달하고 꿈을 선사하는 드림 서포터즈.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교옥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